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 7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접수, 자료 수집, 사정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역시 사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은 지난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합적 방법론이 개발되기 전에는 진단이라는 치료적 관점의 용어를 썼지만 이제는 사정은 진단과 차별화되면서 그 특성이 진단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사정은 왜냐하면 진단처럼 한 번 진단한 이후에 치료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되는 과정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사정은 진단과 차별화되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 헤버스와 라슨이라는 학자는 사정은 초기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사회복지 실천이 진행되는 내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정에는 일차적인 초점이 맞춰지지만 치료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고 새로운 이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입에 초점을 두고 있더라도 사정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정의 결과물로서의 특성은 클라이언트 및 문제에 대한 사정을 통해 나온 사회복지사의 기록이 바로 결과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는 공식적인 사정 기록을 통해 개입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사정 기록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고 심리사회적 조사 기록이 바로 사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정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관계를 기초로 한 과정입니다. 사정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면담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사정의 각 측면에 참여하도록 격려되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관찰하고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와 논의하여 사정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즉, 사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클라이언트는 임파워먼트 되며 자신이 적극적이고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사정 단계에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정에는 클라이언트의 관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사정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자신의 관점과 판단에 의해 구성하고자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또 사회복지사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반드시 클라이언트와 함께 상호 합의해서 문제에 대한 시각, 기술 내용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네 번째 사정에는 판단 과정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사정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 또는 어떤 지식과 이론을 적용해야 할지,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관여시킬지,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지 그 방법 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판단을 할 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언제나 쉬운 과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사정 단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진단과 사정의 큰 차이입니다. 진단에는 클라이언트의 감정이 포함될 필요가 없지만 클라이언트는 이 사정 단계에서 문제를 갖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강점 사정을 통해 개입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강점이 문제 해결의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의 이중 초점은 상황 속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것과 개입 계획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정의 두 가지 초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 클라이언트의 욕구, 문제에 대한 이해, 상황 속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과 두 번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계획의 기초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은 그 전에 통합적인 방법론, 체계론적인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실천 과정이 개발되기 이전에 진단이라는 뜻과 상당히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더 발전적이고 클라이언트를 함께 파트너로 인식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사정의 목적으로 돌아와서 사회복지사가 사정을 수행할 때 우선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모든 상황에서 세 가지 이슈가 먼저 사정돼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문제나 관심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사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 만약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법원 명령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의뢰된 클라이언트의 경우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만약 잠재적으로 심각한 건강이나 안전 문제가 있다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에게 무엇을 고려하도록 요구를 하는가를 먼저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파워포인트에서 강점과 문제 사정의 초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잠재적인 클라이언트가 보는 문제가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지, 법원 명령에 의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또는 문화나 인종이나 성이나 성적 오리엔테이션이나 기타 차별 문제로 보는 문제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한 정도, 문제의 성격, 문제의 기간, 시간적인 맥락, 빈도, 감정적인 반응, 부가적인 의미, 결과물, 자원, 결핍에 대한 것들을 사정을 해야 되고, 또한 이러한 사정 단계에서 발전적 욕구와 생활의 변화를 어떻게 도모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요즘 사정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의 강점 관점, 강점과 자원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강점과 자원들에 대한 파악은 개인, 가족의 대처 능력과 기술, 가치에 대한 강점과 자원들, 그리고 문화적 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자원과 지지망에 대한 것들을 먼저 사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정하는데 유용한 도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정에 빈번하게 쓰이거나 유용한 사정 도구로서는 크게 가계도, 생태도, 사회도, 사회적 관계망 지도, 사회적 관계망 도표, 생활력 도표, PIE 사정 분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계도는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가족들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그림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적어도 3세대 이상의 가족 구성원과 가족 관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계도는 임상가가 가족 관계나 기능의 패턴을 그림으로 도식화함으로써 내담자의 생활 사건이나 인간 관계가 기능적, 역기능적 패턴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가계도는 가족에 대한 정보를 도시화시켜서 보여주기 때문에 복잡한 가족 유형의 형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계도의 가장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는 증상에 초점을 두는 1차원적이고 단선적인 관점에서 가족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가계도를 그려봄으로써 가족 구성원에게 역사 속의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가족의 어떤 부분을
가계도를 그림으로써 드러나게 해주고, 이 가족의 비밀이 드러남으로써 그들이 처한 현재의 딜레마를 이해하고 미래의 해결책을 준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가계도는 가족에 대한 정보를 도식화시켜서 보여주기 때문에 복잡한 가족 유형의 형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기존의 사례 기록에서 가족에 대한 기술이 긴 거에 비해서 가계도는 동일한 정보를 훨씬 짧고 간결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종이와 필기 도구를 사용하는 평가 도구로서 상징적인 기호들로 구성되며 가족에 대한 정보는 짧게 기술화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에릭 에리슨이라는 클라이언트의 가계도를 그려보고 있는데, 에릭 에릭슨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았을 때 에릭 에릭슨이 에릭 홈베르거 에릭슨이 42세 정사각형의 표시는 남자라는 표시인데, 남자가 조앤 서슨과 결혼을 해서 카이 홈베르그 에릭슨과 존 홈베르거 에릭슨 수전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앤 서슨의 임신 사실을 안 후에 결혼했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알 수 있고, 조앤 서슨은 나중에 셀리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가계도가 3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에릭 에리슨의 부모님과 조앤 서슨의 부모님에 대한 정보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점선 부분, 실선 부분이 있는데, 에릭 홈베르거 에릭슨이 2명의 남자 아이와 1명의 여자 아이를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닐이라는 자녀가 있었는데 닐의 비밀이 밝혀졌죠. 다운 증후군이었는데 생존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21세까지 생존을 했으나 형제들이 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나중에 사망 후에 외롭게 매장되었다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릭 에릭슨의 상태가 예술학교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 예술학교를 다녔지만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또 하나 비밀은 점선 부근으로 밝혀진 것처럼 이혼을 한번 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펴보는 이 가계도는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배우고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가족에 대한 가계도가 가족 비밀, 닐이라는 자녀가 있었고 에릭 에릭슨이 한번 결혼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남자는 네모 표시로, 여자는 동그라미 표시 원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가족의 이제 결혼 상태, 에릭 에릭슨과 조앤 서슨이 결혼한 상태는 굵은 실선으로, 그 다음에 이혼한 상태, 별거 상태, 출생 순위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계도의 작성 방법은 첫 번째, 초기 면접에서 작성되는 것으로서 클라이언트 체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작되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공동으로 작업한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즉 사회복지사가 혼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함께
공동으로 작업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가족 구조를 우선 구성해야 되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생, 사망, 직업, 결혼 등으로 결혼 등의 사건들을 표시하게 되고, 가족 관계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계도를 통한 분석 내용은 첫 번째, 가족 구조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두 번째, 가족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위치, 세 번째, 가족의 상호작용 유형,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점 발견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태도가 있는데, 이러한 생태도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이나 가족이 외부 환경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환경의 관계 또는 가족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도록 돕는 사정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태도 에코맵이라고 하는데, 하트만과 라이드에 의해서 개발된 생태도는 가족에 대해서 그 가족의 사회적인 맥락에 대해서 초점을 먼저 두면서 가족과 좀 더 큰 사회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도가 나온 것은 체계론적인 관점, 통합적인 방법,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가족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양육 환경이라든지 유지 환경의 종류와 관계의 질, 그리고 체계 사이의 에너지 흐름들을 보여줌으로써 가족에 대한 현재 지역사회 자원이나 체계들의 영향과 상호작용의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생태도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45세의 김정훈과 이영희가 있는데, 이 부부 사이에서 경우와 경은이라는 자식을 두고 있고, 김정훈은 우리가 보면 조애라와 한번 이혼한 경험이 있고, 조애라의 전부인 사이에는 경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관계에서 보통 관계에 점선은 소원한 관계, 그 다음에 직선은 밀접한 관계, 그리고 지그재그 선은 갈등 관계, 그리고 화살표는 에너지 흐름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생태도를 작성할 때 기본적인 질문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즉 가족 구성원들이 음식, 주거, 교통수단, 건강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득이 있는가, 가족들은 각각 취업이 되었는가, 그리고 또한 자신의 직업을 즐기는가, 가족은 안전한 지역에 거주하는가, 가족은 친척, 친구, 그리고 이웃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가족은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지역적 활동에 참여하는가, 가족의 가치, 신념, 생활 스타일 등과 갈등 관계에 있는가, 아동들은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아동들은 자신의 학교 생활을 즐거워하는가, 가족 구성원 중 일부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가,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전과 개입을 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정우는 45세이고 직업은 회사원인데 취미는 낚시다. 그리고 확대 가족의 관계는 친가와의 관계는 좋지 않다, 소원하다. 그리고 경희는 16세로서 눈이 약한 약시기 때문에 병원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경우는 12살의 남자아이로서 학교 생활을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고, 빨간 선은 경우는 친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서 경은이라는 여자 아이 동생은 친구와는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은이는 특수학교, 예체능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좋아하지 않는다. 그닥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보통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영이는 이영이 부인은 외할머니와 갈등 관계에 있으며 이영이 40세의 이영이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카톨릭이며 성당에서의 종교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서로 상호간에 좋아하고 있고 직업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생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생태도는 가계도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작성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계도와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의 상황이 초점이 되는 가족 도표를 원 안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 있는 체계들과의 관계를 선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생태도는 환경 속에 클라이언트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환경, 생태학적인 환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계도와 생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가계도와 생태도의 공통점은 굉장히 복잡한 가족사가 가계도를 통해서 가족 비밀이 밝혀지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공동으로 이 가계도를 작성함으로써 가족의 어떠한 상호작용 관계, 가족의 비밀, 문제, 가족 내에서의 클라이언트의 위치, 그리고 가족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태도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이나 가족이 외부 환경 체계들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환경의 관계, 가족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도록 돕는 사정도구입니다. 클라이언트 체계와 외부 환경 체계의 관련성은 주위에 얼마나 다양한 체제들이 존재하는지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 외부 환경 체계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생태도 에코맵을 통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또한 생태도를 통한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클라이언트 또는 가족의 삶의 공간에 존재하는 현재의 직접적인 환경 체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족 구성원과 자원 체계 간의 에너지 흐름을 분석할 수 있고 각 가족 구성원과 자원 체계 간의 관계의 양과 질을 분석할 수 있으며 환경 체제의 변화가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적응에 기여하는 상호 교류와 가족 생활을 해치며 가족 기능을 약화시키는 상호 교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상호 교류의 문제점을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공동으로 인식한 후에 개선시킬 점 또는 향상시킬 점,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 및 행동 목록들을 생태도를 그림으로써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생활력 도표 등과 또 사회적 관계망 지도와 같이 사정에 필요한 도식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